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자, 이 대항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이 대항력은,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의 대항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임차인에서.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보증금을 내고 내가 다른 집에서 살 때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끔 내가 대항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 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뭐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차인이에요.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합의해서 만약에 전세를 냈어요. 그러면 임차인과 임대인에서 뭐를 했어요? 전세 계약서를 썼어요. 전세 계약서를 쓰고,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줘요? 전세금. 전세금을 줘요. 전세금을 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의하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임대인이 저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기서 안 살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C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임대인 A한테 돈을 나중에 달라고 요구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C라는 새로운 임대인이 얘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이 사람이 다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뭐예요? 저 이사 갈 거예요. 전세금 돌려주세요. 전세금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모든 권리를 뭐라고 해요? 대항력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대항력이라는데, 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다른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네? 친구한테 돈을 꿨네? 돈을 꿔서 근저당이 설정이 됐어요. 근저당이 설정이 돼서 얘가 경매로 넘어갔네. 그래서 경매로 넘어온 거를 C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똑같이 권리 주장을 써요. 전세금 돌려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을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대항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가 있느냐? 우리 공부를 한 적 있어요. 이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전입일자. 두 번째는요, 확정일자. 이 두 가지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죠? 뭐 있었어요? 전세금, 전세계약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얘는 뭐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자, 채권은 등기부 등본상에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등기부 등본상에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세 계약서가. 안 되죠. 네, 계약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세금 잃으시겠는데요? 전세금 잃으시겠는데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전세 계약서만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얘를 경매를 만약에 넘어갔어요. 경매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뭘 해냐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임차권을 설정을 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임차권을 설정하고 임차권을 설정한 다음에 뭐예요? 법원 가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를 해야 돼요. 승소를 한 상태에서 경매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단계를 넘어가요. 근데 전세권 여기는 임차권이고요. 여기서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상에 등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얘는 물권이에요. 얘는 승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부등본 자체만으로 뭐예요? 내가 증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이력에 들어가는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넣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임의 경매. 등기부등본상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채권들을 가지고 승소를 해서 경매를 넘어가는 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제 경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세 계약서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항력이라는 얘기가 있죠. 대항력. 대항력은 뭐라겠죠? 제3자한테 낙찰자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걸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겠죠. 그래서 첫 번째 확정일자,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대항력이 없어요. 하나 더 뭐예요? 하나 더 그 뭐라 그러지? 항상 상주에 있는 거 뭐라 그랬죠? 점유. 점유가 꼭 필요해요. 꼭 점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점유를 안 하면 뭐 하면 돼요? 임차권을 하시면 돼요. 임차권은 뭐예요? 물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하시면 점유를 안 하셔도 돼요. 임차권 설정을 완전히 하면. 자, 그러면 전입일자. 전입일자는 난 전세금을 줬어. 전입을 해서 그 기록이 이제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죠? 네. 그쵸? 저 여기 이 동네에 주민이 됐습니다. 그게 주민이에요, 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주민입니다. 이 동네 주민입니다. 라고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뭐예요? 확정일자는 나 이 사람한테 전세금 얼마 줬어요. 얼마 줬으니까 법적으로 당신이 이 동사무소에서 당신이 나한테 증명해 주세요. 그게 확정일자예요. 전세금을 내가 임대인 A한테 임차인이 전세금 얼마를 줬습니다. 얼마를 줬으니 이 금액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당신이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확정일자예요. 인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자, 전입일자는 만약에 2025년 5월 12일이라고 했으면 전입일자는 몇 시부터 시작될까요? 몇 시? 통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죠? 그러면 근무 시간에 전입일자를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요, 즉시 발효가 돼요. 즉시 발효가 돼요. 자, 확정일자는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0시.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9시부터 6시까지죠. 근데 내가 5시에 확정일자를 신고를 했어. 근데 주말이 꼈어. 그럼 언제 할까요? 월요일 9시. 월요일날 0시. 이해가 됐어요? 절대 금요일날은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금요일날은 거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통상 3시간 정도 걸린대요.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이걸 확정일자를 받는데 통상 왜냐면 해놓고 전세를 기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염료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동사무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날 0시. 항상 다음날 0시에요. 0시. 12시. 12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확정일자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2025년 5월 12일 날 전입을 했어요. 2025일 5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2025년 5월 10일 날 대출이 나와서 근저당 설정을 했네. 집주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 안 되죠. 얘는 전입이에요. 얘는 확정일자예요. 얘는 근저당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근저당이,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있는 거가 뭐예요? 우선순위에서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눠져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럼 얘는 뭐예요? 확정일자가 확실히 된 건 2020년 5월 11일 0시인 거죠. 네. 그럼 얘보다 뒤지죠. 그렇죠. 얘보다 뒤지기 때문에 근저당이 뭐예요? 우선 순위 되는 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근저당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경매가 넘어가면 우선순위가 근저당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금을 받은 나는 뭐야? 소멸. 2순위. 금액이 적으면 못 받죠. 못 받아. 한 번도 못 받아. 이런 경우가 옛날에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잖아. 네. 만약에 한 시간 아니, 전입신고가 바로여도 확정일자가 그 다음날이기 때문에 얘가 더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날짜 계산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는 맨 나중에 확정일자가 뒤에 갈 수도 있고 앞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입일자가 15일인데 확정일자를 10일 날 받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금을 준 날. 그러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날이 우선일까, 이날이 우선일까요? 15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시작이에요. 무조건 날짜가 느린 날로. 날짜가 최 느린 날서부터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뭐 이런 경우는 뭐 근저당이 이렇게 나올 일은 없겠지. 그렇겠죠? 그러겠죠. 근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쭉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면, 자, 잘 보세요. 좀 골치 아파요. 날짜를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전세금을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잖아요. 지금처럼 자,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만약에 10억이야. 10억인데 돈이 부족해서 5억을 대출을 받았어. 5억을 대출했어. 근저당이 설정이 됐겠죠? 그쵸? 근데 날짜가 2020년 5월 10일 날 날짜를 받았어. 근저당 설정이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 이 사람이 조금 1년 살다가 전세를 줬네? 전세를 줘서 뭐 7월 10일 날 전세가 들어왔어. 그래서 뭐 전세를 줬어. 얼마에 들어왔냐면 10억짜리니까 뭐 한 8억에 들어왔어. 8억에 들어왔어. 네. 8억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근저당이 지금 5억이 설정이 됐어. 근데 8억에 들어오면 손해 안 손해요? 손해죠. 안 그럼 들어가야죠. 거의 안 들어가야죠. 그쵸? 안 들어가야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3억에 월세 100만 원을 내. 월세 100만 원을 내. 5억이면 뭐 그 5만 원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5만 원에 10만 원씩 해서 5억이면 1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억에 100만 원의 월세를 내.
자, 근데 이 경매를 넘어갔어. 이 감정가 10억짜리가 경매를 넘어갔는데 만약에 7억이라는 돈이 낙찰됐어. 낙찰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법원은 근저당에 5억을 먼저 줘요. 5억을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전세인 사람한테 2억을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손해본 거예요? 안 손해본 거예요? 손해본 거죠. 네. 손해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자, 헷갈려요. 자, 전입 신고했어요. 전입 신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확정 일자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배당 신청 이걸 안 했어요. 자, 우리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자,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있죠? 대항력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거꾸로 할게요. 얘를 전세로 하고 5억을 전세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3억을 근저당 3억이 있어요. 10억보다 싸니까 근저당 은행에서 해주겠죠. 네. 그쵸? 근저당 3억이 있어요. 자, 그럼 얘네는 우선순위죠. 네. 우선순위예요. 근데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배당 신청 안 했어요. 자,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없어요? 없죠. 신청을 안 했는데.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있지 않나? 네, 대항력 있죠. 대항력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게요. 자, 법원 낙찰됐어요. 낙찰이 얼마 됐냐면 낙찰이 뭐 이렇게 대항력이 있으니까 한 5억에 한 3억에 낙찰이 됐어요. 3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배당 신청을 안 했죠. 확정일자 있고 전입신고 다 했어요. 그럼 배당 신청을 안 했죠. 네. 그럼 낙찰자는 법원에서 제일 먼저 이 근저당한테 3억을 먼저 줘요. 왜요? 늦게 했는데요? 아니, 그 얘기 이제 끝까지 들어봐요. 왜 얘는 우선순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순위가 안 된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순위가 바뀌어요. 왜 안 돼요? 이 배당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지만 법원이 이 전세권자한테 돈을 줄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에 대항력은 있어요. 그럼 법원은 우선순위가 전세권자가 아니고요. 은행한테 먼저 3억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 3억을 은행한테, 만약에 얘가 5억에 낙찰 받았어요. 5억에 받았으면 근저당한테 먼저 3억을 줘요. 2억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한테 줄까요? 낙찰자한테 줄까요? 이 사람한테 줄까요? 낙찰자한테 줄까요? 전세. 누구한테 줄까요? 전세권. 아니요. 임대인한테 줘요. 2억을. 임대인한테 줘요. 낙찰자한테도 안 주고요. 전세권자한테도 안 줘요. 임대인한테 줘요. 너 알아서 하라고? 돈이 남았으니까. 그럼 전세권자는 아예 못 받는 거야? 아니죠. 받아야죠. 임대인한테 받아야죠. 아니죠. 그거는. 낙찰자한테 받아야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3억의 낙찰을 받았지만 5억이라는 돈을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안 해. 그러니까 이 배당 신청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배당 신청. 그러니까 낙찰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확정일자 3억이면 야 밑줄에 본전이니까 야 싸다. 내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겠구나. 근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3억이면 이 근저당한테 돈을 주고요. 네. 전세는 내가 낙찰자가 다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낙찰하면 안 돼. 어떻게? 지금 이 소리 하니까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 하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풀게요. 이 대학력이, 이야기할 거리가 진짜 하루 종일 해도 재밌어요. 대학력이. 근데 대학력은 왜 공부를 해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아파트를 얘기했죠? 다가구를 얘기할게요. 다가구. 다가구가 10호실이 있어요. 10호실. 10호실이야. 아, 내가 땅이 있어. 땅을 한 200평을 갖고 있어. 200평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올리고 싶어. 건물을 올리고 싶어. 근데 건물을 올릴 때 소형 원룸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싶어. 그거를 10호실을 난 만들고 싶어. 10호실. 근데 내가 돈이 없네. 그러면 땅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아. 근데 이게 감정가가 15억이야. 감정가가 15억이야. 그래서 15억에 여기서 그래서 10억의 대출 받았네. 10억의 대출 받아서 건물을 올렸어. 자, 건물과 토지는 따로따로 해요. 건물 되기 따로고 토지 되기 따로예요. 가끔씩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주인되어 있는 거를. 그래서 10억이라는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출 받은 거에 120%에서 130%의 대출을 받아요. 은행권에서는 거의 한 120% 정도를 많이 받아요. 120%의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 설정을 해요. 자, 근데 10호실에 있는 이 사람이 여기에 입주를 했네? 입주를 해서 뭐 5천짜리도 있고 뭐 1억짜리도 있고 해서 도합 8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입주를 했는데 아니 뭐 한 7억 정도에 입주를 했어. 입주를 했어. 그러면 자, 근저당이 2023년 5월 10일 날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도 있을 것이고 월세도 있을 것이고 쭉쭉 있어. 1, 2, 3, 4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와. 그 밑으로. 다 이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소멸. 만약에 이게 만약에 15억짜리야. 15억짜리를 10억에 낙찰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10억 주고 밑에 있는 사람은 이 10개의 호실은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정말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이런 대항력이 이런 다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진짜 90%가 소멸돼요. 지금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이 다가구에 들어오는 사람이 대체로 누가 들어와요? 없는 청년들. 원룸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 청년들이 못 모르고 들어왔다가 자기 전 재산 다 잃어요. 5천만 원, 1억 같은 거. 막 서울 같은 경우는 막 2억, 3억씩 하거든요. 그거 다 잃어버려요. 지금 제일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대항력 없는 다가구, 대항력 없는 이 다가구 인해서 제일 부실이 제일 심각한 게 여기 이거예요. 근데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모르고 들어가요. 그래서 소멸. 은행은 손해볼 게 없나요? 은행은 손해 볼 게 없죠. 네. 근데 은행도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질문 잘하셨어요. 은행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행도 손해를 100% 손해를 안 내잖아요. 은행은 강자잖아요. 약자인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쵸? 약자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냐면 주택임대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은행에 근저당이 10억이 걸려있는데 여기에 입주한 사람이 있잖아요. 입주한 사람이 소액을 투자를 했어.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500이에요. 근데 이게 날짜별로 계속 다 다르거든요. 날짜, 그러니까 그 입주한 그 시점부터 해요. 어떤 때는 1억도 있어요. 1억도 있고 어떤 때는 8천만 원도 있어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건 내가 따로 잘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날짜 계산도 있고요. 그 날짜에 입주한 그때 그 기준으로 변제를 해줘요. 변제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은행보다 약자를 위해서 먼저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억 6,500이면 5,500만 원을 먼저 임차인한테 줘요. 임차인. 만약에 10호실이 1억 6,500 미만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각 호실마다 1억 5,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은행에다 줘요. 근저당.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 이게 24년에 이게 입주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주는데 만약에 2019년도에 했다. 그러면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이면 2,700인가 그래요. 5,500원 못 받고요. 2019년도에 입주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2,700만 원만 받아요. 1억을 냈는데도. 그 날짜 기준이 있거든요. 그 날짜 기준에 맞는데 이걸 다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지급할 때 그 표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약자를 위해서 살려주는 법이에요. 이건 좋은 법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내가 그 입주를 할 때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1억 6,500 미만으로 내가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요즘에 월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억 6,500 이상이, 그러니까 1억 6,500 이상이기 때문에 1억 6,500까지 그러면 얼마를 내야 돼요? 1억 6,499만 원까지 내야 돼요. 그 미만으로 했을 때 내가 5,500원이라도 최소 5,500원이라도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리고 대항력은 뭐예요? 내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날짜로 뭐예요? 결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항력은요, 특히 이런 다가구에 만약에 이제 우리 수정 선생님이 딸이 대학을 갔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 근데 처음부터 아파트나 이런 데로 입주를 못하니까 다가구에 전세로 이런 2억짜리 7평짜리 2억 5천엔에 여기 월세를 임대를 해줬네. 근데 그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등기부 등본 상에 이 사람이 근저당이 얼마 있는지 계산해보고 그리고 각 호실마다 얼마의 전세와 월세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근저당보다 각 호실에 있는 금액이 더 뛰어넘는다. 근데 집주인이 그거를 못 갚았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경매에 넣어보면 이 건물은 통째로 다 넘어가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10호실, 그러니까 다 여러 사람이 경매를 넘기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1억을 갖고 있어.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해요? 나 돈 돌려주십시오. 집주인이 못 돌려주잖아요. 그럼 그 한 명이 경매 신청하면 이 건물은 통째로 다 넘어가요. 이해가 됐나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가구는요, 계산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머리 아파, 복잡해.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서는 내가 나중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 내 자식이 전세로, 월세로 갔을 때 내 그 돈을 한꺼번에 경매로 인해서 다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 아파, 나 몰라, 복잡해. 안 돼요. 무조건 아셔야 돼요. 꼭 필수 조건이에요. 아셨나요? 꼭 알아야 되는 조.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대학력은요, 내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낙찰을 받고 얼마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꾸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온다는 게 아니고요. 경매 공부는 돈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알고 그런 상황을 많이 알게 되면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셨나요? 네. 네, 오늘 대항력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